은퇴 전에 알면 좋을 노후 생존 상식 3가지. 레슨 1. 은퇴 전에 알면 좋을 노후 생존 상식 3가지. 늘어난 인건비를 억제하려는 회사의 대응책, 직위정년. 일반적으로 팀장직, 부장직은 4050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 입장인 간부와 젊은 부하 직원의 사이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해 성과를 올려야 하는 중간 간부직을 맡는다. 해마다 높아지기만 하는 달성 목표 수치, 여전히 일처리가 어설픈 부하 직원과의 관계와 고민들은 이미 숱하게 겪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고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이유로 갑자기 직위에서 제외되면서 임금도 큰 폭으로 감액되고 만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회사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세계 유수의 대기업인 도요타마저도 임금을 해마다 올리는 연공 서열 방식의 매스를 댄다고 발표했다. 기업도 존속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직위정년을 제도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많고 임금 삭감폭은 약 20%가 평균이다. 직위정년 후의 업무 내용도 일할 의욕을 꺾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직위정년 대상자들 중 약 50%가 원래 하던 일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즉, 업무 내용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막상 자세히 따져보면 완벽히 동일하지도 않다. 지금까지 업무를 보조해주던 부하 직원이 없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완결해야 한다. 간부직으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회사의 택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택배 요금은 얼마인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직위정년 이후일수록 이런 일을 제대로 못했다간 금세 무능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 쉽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부하 직원이 해오던 회사의 작은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일반적인 사무도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길러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정년을 맞이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3가지. 자, 당신의 연수입이 20% 정도 줄어든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부터 이와 동일하게 줄여야 한다. 매달 나가는 지출을 인생 최고의 연봉을 받던 시절에 맞추고 유지하려 한다면 예금, 적금, 상여금을 몽땅 깨서 구멍난 생활비의 적자를 메꾸는 생활이 계속될 것이다. 만약 55세라면 자녀가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지금도 교육비가 충분히 드는 데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 불안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학원을 다니며 다시 기회를 노리는 재수생, 국립이든 사립대이든 의학과라도 간다면 이들 사이에도 상당한 학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방법은 있다. 직위정년은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과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계 수입의 80%만 가지고 살림살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두면 된다.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도 직위정년 시기까지 일단 투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수입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위정년 시점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지만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대출이 필요할 수 있고 이때 당연히 연수입에 연동된다. 이런 문제를 대비할 방법. 은 직위정년으로 수입 감소가 일어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는 것이다. 직위정년은 건강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지금까지 부하 직원이 있었고 부장직 혹은 팀장직을 구가하던 사람에게 들이닥친 직위정년은 임금이 감액되는 것 이상으로 심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 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이날 이때까지 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냉혹하게 느끼지 않을까. 처우든 환경이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에게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보장해줄 이유가 없다.
회사도 회사 나름의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드디어 매출 압박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내 삶에만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전환하는 편이 건강에도 좋다. 기억하자. 직위정년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냥 통과 지점일 뿐이다. 특별 급행열차에서 완행열차로 갈아타면 이때까지는 볼 엄두도 못 냈던 주변 풍경이 잘 보인다. 직위정년은 정년 이후에 충실한 삶을 제대로 보내기 위한 훌륭한 도움닫기 기간이 될 것이다. 레슨 2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노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았다는 분들을 보더라도 80세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120살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나 외로움 등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노년의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 돈이 몇억 원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심해도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선배 한 분은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 선수, 대학 때는 미식축구 선수까지 할 정도로 건강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암, 심혈관 질환 등 언제 어떤 병이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면서도 또 한 가지 준비해 둘 것이 있습니다. 60세 되기 전에 특수질병보험을 하나 가입해 두는 겁니다. 미국, 일본에서 퇴직자들에게 퇴직 후 생활비가 줄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40%였습니다. 왜 안 줄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병원비, 간병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베이비붐 세대는 왜 다들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 방에서 형제들과 우글우글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단둘이 살면서 훨씬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집에서 내보내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마을회관에 노인분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죠.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자녀들보다 회사 친구, 동네 친구들이 훨씬 더 소중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로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2035년에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대국이 되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됩니다.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일본에서는 35년 동안에 진행됐습니다. 4배 이상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데 25년밖에 안 걸릴 거라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됐으니 서서히 적응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총알같이 적응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상식으로 여겼던 것,
일테면 주택에 관한 생각, 자녀의 결혼에 관한 생각, 자신의 노후에 관한 생각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도 빨리 변화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 경제 측면에서 가장 빨리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절약에 대한 생각입니다. 재테크 관련 강좌라고 해서 혹시 기발한 종목이나 찍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거죠. 지난 30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나름대로는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선진국 사람들이 보면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너무나 많다고들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동차를 사고 자녀 교육이나 결혼, 경조사 등에도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쓰던 사람이 9만 원 쓰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짓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수익 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성장 시대인 만큼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작정하고 아끼지 않으면 노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만 3040대 캥거루족이 48만 50명이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패러사이트 싱걸이라고 부른다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몰래 연금을 타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합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을 퍼붓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부모는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거나 학자금 융자받아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사교육비, 과외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9년에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40대 후반 부부 3커플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맞벌이해서 1년에 1억 정도를 버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자녀의 과외비로만 360만 원을 쓴다더군요. 여기에 등록금 내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6070세까지 부부가 계속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봉 2억만 원짜리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결혼 비용,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을 1억 원씩 받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줬는데 과연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할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자녀들이 65%였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도 65%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젊은 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에게 있다라는 대답이 2000년에는 71%를 차지했었는데 2018년에는 27%로 줄었습니다.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지금까지의 가족 의존형 복지 시대에서 본인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셀프 부양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은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재취업에 나섰는데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좀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월급을 좀 주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있어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관두면 너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때 가서 내가 취직이 될 리도 없고 지금처럼 높아진 생활 수준을 낮추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빠는 그것이 걱정이야. 제 딸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랬을 겁니다. 노인네가 주려면 좀 편하게 줄 것이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어령 교수님도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위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인기 최고일까요?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이 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아내 탓할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젊은 세대가 하려고 하지 않는 일,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 하나가 돈도 일하게 하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돈한테만 일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려서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조기 퇴직도 많아지고 세상이 어수선해지다 보니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일의 의미는 돈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건강,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이 모두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젊고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기 퇴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은 후반 인생에 자기 실현 활동을 할 것인지, 취미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공헌 활동을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퇴직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후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지 무작정 놀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가진 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배적이죠. 30년 전에는 일본도 내 집, 내 땅에 대한 애착이 지금 우리나라 못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한 곳에 정착해 사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이동을 전제로 하는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러시도 조만간 끝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한 과거의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또는 내년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2020년 후 노후 대비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의 편중된 자산 구조는 노후 생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100세인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2018년 말 기준 주민등록상으로는 1만 8,5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백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의 백세인들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시골인 진안, 장수 같은 데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세인의 절반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본인은 안 갈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이 2019년에는 58%로 늘었어요.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살 거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몇 년 전에 60%를 넘었지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가구가 1인 아니면 2인인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건축한다고 하면 몇 평 늘어나죠?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늘려서 이사하는 세대는 주로 자녀가 있는 4050대입니다. 그런데 이 4050대가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오히려 190만 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수도권에도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30km 떨어진 다마, 신도시는 1970만 1980년대에 신도시 붐을 일으켰던 위성도시입니다. 도쿄로의 접근성과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완비된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홍보한 데다가 저금리와 주택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인기리에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도시가 노인들만 남아있거나 한 집 건너 비어있는 빈집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원칙이란 이런 겁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100%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갑 때쯤 되면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된 말로 안전빵이란 게 있었습니다. 은행에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습니다.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이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을 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산을 운용할 때도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축의 시대는 가고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레슨 3이 세 가지가 없으면 노후에 100% 고생한다. 노후 파산을 겪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세 가지 패턴. 노후는 현역 시절과 달라서 매월의 가계가 적자가 되기 쉬운 구조로 바뀐다. 여기서 노후 파산이 일어나기 쉬운 세 가지 패턴을 소개하겠다. 부디 자신이 노인 아니면 노일 것 같은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읽어주길 바란다. 1. 연금 수입이 없다. 연금은 현역 시절 노력의 결과다.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노후에 받는 연금은 없다. 회사원 중에는 전직을 하느라 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는 사람도 많다. 나도 자영업을 할 때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자영업이라면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처럼 비교적 고소득인 직업도 연금 수급액은 적다. 건강할 때는 일을 해서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지만 저축액이 적으면 순식간에 바닥을 찍는다. 다시 말해 노후는 돈을 벌 힘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으면 파산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예상 연금이 있어도 65세 때 생각지 못한 황혼 이혼을 하게 됐고 그 때문에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어 월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혼자 사는 사례도 있다. 자산을 매각하려 해도 팔리지 않는다거나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을 경우 저축액이 적으면 노후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
연금 수입이 적으면 저축액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 저축액이 적다. 자택 이외에 부동산이 있어도 지방에 있는 땅이라 매각을 해도 이렇다 할 돈이 되지 않고 임대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들 뿐이라며 한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른바 땅 있음 돈 없음이다. 간혹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팔지 않으면 당신이 사망한 후 그 땅을 상속한 배우자나 자녀는 더더욱 팔 수 없게 될 것이다. 집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텐데 그런 일을 상속자가 어떻게 하겠는가. 저축액이 적은 사람은 일단 자신의 재산을 마치 재고 정리하듯 속속들이 꺼내고 들여다봐서 혹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자. 재산 중에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저축액에 따라 수시로 매각하자. 돈이 없어서 정말로 곤란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배우자와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3.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점은 노후의 커다란 위험 요소다. 고령자는 작은 일에도 체력이 망가지기 쉽다. 기력이 없다고 외출하지 않으면 체력은 한층 더 떨어지고 기운 없어서 영양은 무시하고 대충 때우는 식사를 하면 건강까지 잃는다. 여기저기 자꾸 아프면 의료비가 들게 되고 돌봄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고립해 있으면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최근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자산을 빼돌리는 사기를 치거나 전화로 꿰어내는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자녀가 배우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사기를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혼자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과거 30년 동안 혼자 사는 남성은 약 10배, 혼자 사는 여성은 약 6배나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다. 1인 가구가 곧 노후 파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이 노후 파산에 간접적으로라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